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시 3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육사의 작품과 윤동주의 작품이 묶여 있는데요. 이육사와 윤동주는 1940년대 대표 시인으로 두 시인이 서로 비교를 좀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육사가 좀 강한 자신의 저항 의지를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한다면 윤동주는 경어체를 사용해서 조금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좀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비교를 좀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오늘 두 시인의 작품이 묶여 있는 것은 두 시인의 뭐 성격도 다르겠지만 여기선 소재 때문에 묶여 있던 것 같아요. 가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나에서는 육첩방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이 공통 소재이기 때문에 묶여 있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육사의 황혼부터 보겠습니다. 황혼은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저녁 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연부터 한번 보죠. 자,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자, 골방, 여기가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근데 골방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원래 커튼은 어떨 때 치는 거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튼은 단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골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1번 공간적 배경이면서 두 번째 단절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럼 단절된 공간에 혼자 있었던 화자는 무엇을 느꼈을까? 네, 외로움을 느꼈겠죠? 이 감정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글자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건 고독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절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냐? 네, 걷어버리고 싶은 거야. 걷고. 그럼 단절된 상황을 이제 단절이 아닌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커튼을 걷는다. 그럼 바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걷는다는 행위는 외부와 소통을 시도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은 단절된 곳이었다. 그런데 커튼을 걷고 외부와 소통을 시도한다.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 그래서 제목인 이 황혼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황혼이 화자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들이는데 그것도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고 했으니까 황혼은 화자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자,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혼아, 자, 황혼을 불렀어요. 그러면 불렀으니까 우선은 돈호법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황혼은 불러서 오는 존재도 아니고 알아듣는 존재도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처럼 불렀으니까 이거 의인법이라고 할게요. 자,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부드럽다. 촉각.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뜨거운 촉각. 자, 입술을 맞춰본다. 뽀뽀를 하고 싶다. 그만큼 황혼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품 안에 담긴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것에도 애정을 표현하게 해다오. 자, 그런데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제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안고 있는 황혼에 대해서 황혼의 띵동성 얘기했거든요. 황혼의 포용성. 네.
황혼이 모든 걸 안고 있습니다. 세상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안긴 모든 것, 이게 무엇인지 밑에서 1번에서 5번까지 소재로 보여질 겁니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번호를 붙인다 그랬어요. 1번 반짝이는 별들, 2번 그윽한 수녀, 3번 금한수인들, 수인들은 죄수들입니다. 그다음 4번 낙타탄 행상대, 5번 활 쏘는 토인들, 이렇게 5가지 소재들 나열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들에 대해서 뭐 굳이 따지고 뭐 찾아보지 않죠. 수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 5가지는 전부 소외된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황혼은 왜 화자한테 있어서 긍정이었을까? 소외된 존재를 포용해주는 존재니까 황혼이 긍정이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잖아요. 이육사가 쓴 이 부분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민족의 소외감, 외로움을 다른 존재에서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품어주는 황혼이 화자한테 있어서는 긍정일 수 있는 거죠.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표현법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열거, 대구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내 5월의 골방이 아득도 하니. 자, 마지막에 골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골방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는 공간적 배경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면서 뒤에가 좀 달라지죠? 뒤에. 아늑도 하니.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골방은 그대로인데 처음에는 단절의 공간이었다가 아늑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뭐 때문이죠? 커튼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단절의 공간에서 커튼을 걷고 이제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그럼 단절은 부정이었는데 아늑한 건 긍정이니까 서로 대비되죠. 이렇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인식이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이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그 공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커튼을 걷는 행위 때문입니다.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푸른 커튼을 걷어서 뭘 해? 또 황혼을, 황혼을 받아들이겠죠. 맞아들이겠죠.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게 황혼의 시간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고 오늘의 황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의 황혼이 다 지나가면 내일의 황혼을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 황혼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폐쇄적이고 개별적이고 이제 고립적인 이런 골방에서 황혼을 맞아들이는 행위,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가 변하죠. 그래서 골방은 희망, 개방된 공간, 아늑한 공간으로 긍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인식 전환, 요게 이 시에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자, 여기 밤비, 육천방 볼게요. 자, 밤비 1번.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2번째. 밤은 부정인데 거기에 비도 부정이야. 그래서 겁나 부정,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일제강점기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3번째. 그런데 이거 윤동주잖아요. 우리 윤동주 하면 자아성찰 생각해야겠죠? 대부분 밤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육첩방. 그러면 시간적 배경 나왔으니까 육첩방은 1번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육첩이라는 단어는 다다미 수를 이제 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본인가 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일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화자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첩방은 다다미 6장을 깐 방이라서 굉장히 좁고 답답할 겁니다. 한 몸 누우면 끝. 좁고 답답한 곳. 그러면 좁고 답답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입니다. 그러면 공간적 배경도 부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년에서 화자는 현실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시간도 부정, 공간도 부정이니까 현실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표현법 하나 보고 가자면 밤비가 속살거려에서는 속닥속닥 의인법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은 뭐 직업이 시인이구나. 근데 슬픈 천명 여기를 보셔야 돼. 하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인이 된 게 운명인가 보다. 근데 왜 슬프냐. 슬픈 이유. 자, 윤동주잖아요. 윤동주는 그 집에서부터 굉장히 좀 억압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이 소리 듣고 살았어요. 아빠는 공부를 좀 문학 공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육사처럼 나도 강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요. 유학 중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해서 본다면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라는 것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는 처지라서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시를 쓰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여기서 늙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표현을 하냐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엄마 이거 요즘에 그렇게 안 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됐어 하고 내버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늙은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 4연에서는 현실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슬픈 화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실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인식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화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느낌이죠.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린 이유야 뭐 다양하겠지만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나는 홀로 침전하는 화자입니다. 그러면 침전은 가라앉는다 라는 뜻이니까 하강 이미지가 사용됐고 하강 이미지가 사용되면 부정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 부정적인 자아가 되니까 이렇게 세모 현실적인 자아로 보겠습니다. 현실적 자아.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의 부정적인 면, 그래서 화자의 무기력함. 그래서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인이라고 직업을 밝혔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좀 힘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를 좀 플러스 해보려고 해요. 자, 생각해보면 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앞에 밤도 제가 성찰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침전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라앉는다, 더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아 성찰을 더 깊게, 자아 성찰을 더 깊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깊은 자아 성찰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자, 더 깊은 자아 성찰을 시작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연결을 하냐면 이걸 그냥 부정으로 보고 넘어가면 이 뒤에 연결을 좀 하기가 힘든데요. 저는 뒤에 나오는 그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자아성찰을 하는 것이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그 자아성찰의 결과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과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냥 자아 성찰의 의미를 플러스 해도 될 것 같다. 나쁘진 않다. 이 정도입니다. 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내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끄럽다라는 감정, 요게 이 윤동주 시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감정입니다. 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1년에 나와 있었던 두 행을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는 현실을 부정으로 인식했는데 그럼 현실 인식한 걸 우선은 다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 앞에 나왔던 게 다시 나왔어. 그래서 이거 수미상관이야. 앞에 나왔던 거 다시 나왔으니까 수미상관. 그러면 현실을 인식한 건데 그럼 여기서는 현실 재인식이 되는 거죠? 다시. 근데 현실을 재인식하는 데 있어서 뒤집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상전환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재인식하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뒤집는 것도 시상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긍정이 나오는 거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등불. 그렇죠. 요거는 화자의 저항 의지를 밝힌다. 이 마음속에. 그래서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올 거야. 뭐가? 광복이. 광복이 올 거야.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상적인 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앞에 침전하는 나는 현실적인 자아였는데 이번에 최후의 나는 이상적인 자아, 자아 성찰이 끝나고 나서 성숙한 화자라고 봐도 됩니다.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누가 누구한테 손을 내미느냐. 여유가 있는 쪽에서 내미는 거죠. 구원을 해주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상적인 나가 현실적인 나를 구원해야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나가 이상적 자아의 손을 잡는 거야. 그럼 현실적 자아가 부정이었으니까 이 부정적 자아가 긍정의 자아를 손을 잡으면 긍정으로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악수를 했다는 것은 우선 1번 둘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손을 잡았으니까 이건 화해를 한 거야.
둘이 싸웠다는 건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내 자아들이니까. 그럼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야.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의 손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저항 의지 혹은 극복 의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첩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원에서는 골방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육첩방도 부정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죠? 다 좁고 답답하다. 그런데 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성찰을 하는 거죠. 성찰의 공간이 되면서 성찰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자아처럼 돼야지. 그죠? 다짐의 공간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자신이 등불을 밝히는 공간이다. 긍정적으로 마지막에 자신의 공간을 이렇게 본다면 나 이렇게 다짐을 하고 등불을 밝히고 그죠? 그러면 등불이 밝혔다는 건 좀 더 밝은 공간이 된 거잖아. 이전보다. 그러면 부정이냐 긍정이냐라고 봤을 때 이거 긍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부정에서 시작했는데 시를 끝내보니까 긍정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까 시에서도 시상 전환을 통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또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육첩방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다 혹은 의미 변화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혼에서의 골방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 육첩방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 그럼 황혼과 쉽게 쓰여진 시의 공통점이 시상 전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쉽게 쓰여진 시는 시상 전환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예 하나의 연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혼은 커튼을 걷는 행위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상 전환이 있지 않아요. 그건 시작부터 그 커튼을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시상 전환은 쉽게 쓰여진 시에만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자아 성찰을 그린 쉽게 쓰여진 시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방의 의미, 소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방을 소재로 한 시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던가 뭐 여운왕골족이라든가 방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아서 혹시나 연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